정치민주연합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그 1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동영입니다. 오늘은 김강진 의원이 원래 예정되어 있는 일정상 출연을 못하셨습니다. 못했는데 글쎄 원래 일정이 있는 건지 오늘 대신 출연하신 분 이 초대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약속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안 나왔고 그 뭐 지난주에 왜 지난번이죠. 박지원 의원 나왔을 때 우리 진섬 의원이 불참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안 나오셨거든요. 두 분만 인사, 진남매만 인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준비한 멘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진짜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까? 별로 밀 게 없는 서울시 강서 을구 지역위원장, 진짜 지역위원장 진성준입니다. 네, 그런 거는 정청래 의원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정청래 의원이 그거 잘해요. 매 사안마다 날 대표할 게 뭔가 잘해서 잘하시거든.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진섬 의원님. 네, 요즘 포켓용 의정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강동갑에서 여러 유권자분들을 만나려고 새벽부터 출근길 또 퇴근길 이렇게 만나서 열심히 의정 보고서를 돌리고 있다는 말을 했다가 진짜 지역위원장님께 그런 걸 할 게 아니라 정치력을 보여주라는 훈계를 받은 가짜 지역위원장 네 진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성준 의원 나왔을 때는 박수가 전혀 없었는데 밖에서 지금 진섬 의원이 오세요. 아니 그런 충고를 지금 고깝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그 포켓용 의정 보고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의정 보고서 저한테도 문자로 계속 보내시더라고요. 네. 좀 그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안 보내도 제가 다 압니다. 네, 오늘 김강진 의원 대신에 특별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우리 작가가 여기에다가 이분은 팟캐스트가 낳은 황금알 같은 분이다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뭐 두 분은 인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팟캐스트가 난 황금알 같은 분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얼짱 정치인 삼더이즘과 사케이즘의 창시자 이 시대의 참 공갈인 예, 밖에서 난리 났습니다. 예. 오늘은 이 시대의 참 땜빵인 고진감래 정청래입니다. 봐요.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이걸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네, 고진감래. 중간에 뭐라고 막 소개하셨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너무 말씀을 빨리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참 공갈인 네. 그러셨어요? 네. 공갈인. 이 시대의 참 공갈인. 참 공갈인. 네. 공갈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공익적 일갈. 공익적 일갈. 예, 그것이 이제 공갈이고요. 예.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로 활동했어요. 참 겸손인. 참 겸손인은 그냥 겸손인이 아니냐. 네. 박근혜, 국정원, 조선일보 이런 강한 데에는 불굴의 의지를 싸우고 시장에서 나무를 팔고 있는 할머니한테는 한없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일반적인 겸손인이 아니죠. 참 겸손인. 참 겸손인. 본인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이고. 아까 고진감래는 뭡니까 그러면? 고진감래는요. 진정성이 높은 달콤한 청래. 방금 급조한 거죠. 티가 났어. 아니 여기 흥미진진 무궁무진 뭐 이런 거 하더라고. 네. 그래서 계단 올라가면서 그럼 나는 뭘로 하지? 여기서 그냥 같이 외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럼 나는 고진감래를 하겠다. 진정성이 높고 달콤한 유혹의 청래. 나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말로 설명하실 줄 알았어요. 저 고생하는 거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고생하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이죠. 저는 정청래 의원님 지금 고난의 행군 중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그게 아니었군요. 많은 사람들은 고소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 최고위원님이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지금 정지돼 있는 상태잖아. 네네네. 그래가지고 속으로 미안하고 또 본인은 얼마나 참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고. 아니 사실 참담해요. 지금 연기력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속은 시커멓게 타가지고 문희상 의원께서 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한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정 의원 얼굴이 작아졌네. 아니 문 의원님에 비하면 얼굴은 항상 작았지 내가. 거기를 넘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얼굴도 작아지고 얼굴이 새까매졌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속의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얼굴은 조금 까매진 것 같아요.
제가 안행이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이 저는 이렇게 씩씩함으로 뭔가 승화시키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가끔 볼 땐 좀 짠하기도 합니다. 아니, 마음고생이 뭐 당연히 있었겠죠. 네. 아니 도종환 선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작가 출신으로서? 조한 선생 저번 주에 나오셨어요. 아, 우리 그랬어요? 방송에. 거기 방송을 앉아- 안 들어. 그러니까 거기 앉아 아니 저는 계셨습니다. 저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도종환 의원께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추천사를 썼어요. 제 책. 책을 읽어보니 정 의원은 정말 여리고 그리고 마음이 비단결 같은 착한 사람인데 그것을 뒤로 하고 본성을 뒤로 하고 목적의식적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박근혜 정권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얼마나 본인이 힘들었는지 본인이 눈물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직접 쓰신 책이에요? 제가 직접 누구 썼죠. 잘 쓰는 작가가 윤문해 준 거 아니고 아, 여성 작가가 제가 정작가예요. 그래요? 이 시대 진정한 베셀작. 베스트셀러 작가. 네. 그런 비단결 같은 글이 나올 것 책 같지 나온 지가 않아요? 얼마 안 돼서 베스트셀러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은근슬쩍 자기가 쓴 아직 안 책- 나왔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약 판매 중이야. 알겠습니다. 예약 판매는 아무나 할 수 없대요. 네. 뭐 저는 늘 하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판매 개시 약 24시간 네네. 만에 사회 정치 분야 네. 예스24 네. 11위 11위. 오. 인터파크 4위. 오. 그래서 제가 엄청 실망했어요. 저는 나오자마자 1위 할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은근슬쩍 자기가 쓴 책 자랑하면서 네. 본인이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네. 그것까지만 하시고 지금 시간이 8시 50분입니다. 8시 50분인데 저희가 오늘 방송을 8시 20분 땡 하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늦춰졌냐?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지각을 하는 바람에 우리 세 명이 넋을 잃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요 종편 메뚜기들 있잖아요. 제가 요즘 팟캐스트 메뚜기예요. 팟캐스트마다 지금 다니고 있느라고. 근데 하필이 또 차가 막히는 거야. 그래서 헬멧 쓰고 오토바이를 제가 준비해 놨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사람들이 그러면 또 비난과 야유를 할까봐 빠른 속도로 왔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팟캐스트 업계를 대표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녹화 시간 지금 생방 녹화 시간이 늦어진 관계로 오늘은 1부에서 그냥 끝내는 걸로. 이 작가님 얼굴이 아직도 안 펴지고 있어. 굉장히 이제 분노했어 저한테. 아닙니다. 그 들어오시면서 사과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67도 각도로 제가 큰 절을 하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네. 예. 그 각도가 조금만 높았어도 제가 화를 낼 뻔했는데 67도가 딱 좋은 각도였어요. 예. 네. 45도와 90도의 중간이 67도라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 알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방송은 몇 번 들으셨을 테고 네. 게시판은 안 들어가 보셨을 텐데 네. 게시판에 정청래 의원 모셔달라 요청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는데 네. 그동안 이제 자숙의 시간도 필요했고 뭐 그래서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정청래 부르면 안 듣는다 뭐 이런 분도 계셔가지고 고심 끝에 우리 12회 만에 네. 초대를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팟캐스트계의 황금알로서 우리가 순위가 떨어진다 이런 많은 그런 있는데. 팟캐스트의 황금알은 제가 뭐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새정치민주연합의 오리알이 됐죠. 네. 네. 근데 EJ 있잖아요. 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제가 망원시장을 가고 있는데 망원시장의 생선가게 사장님이 낙곰수 팬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지지 격려를 했는데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네. 정 의원님 요즘은 EJ가 짱이야. 예. EJ는 근데 왜 안 나가요? 그래서 네. 거기서는 안 불러줘요. 네, 그래서 네. 부르도록 그분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1순위로 EJ는 무조건 1순위를 먼저 듣는데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EJ에 오늘 나온 것이 제 지역구에 8.6가 또 안가가 제 네. 지역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역구의 한 복판이에요 여기가. 네. 컴퍼스를 그리면 정중앙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좋은 기운이 저한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지금 우리를 디스하는 디스하는 거죠. 거죠. 진짜가 아니고 이건 나타났다를 진짜가 얘기하라고 나타났다는 그랬더니 프로그램이라니까. EJ에 나왔다는 이 작가만 쳐다보시면서 이게 EJ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새정치 이거 아니에요? 공식 결합. 새정치민주연합 공식 팟캐스트라니까. 진짜 나타났다요 이게? 네, 진짜 나타났어요. 이건 정말 그런지 모르고 왔는데. 최고의 디스. 나는 그냥 이 이 존재감 작가가 없다 이건 거구나. 난 사실 존재감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 진성준 의원이 같이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EJ 한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냥 참고 해야지 뭐. 이건 뭐 웃기려고 한 것 같은데 전혀 웃기지 않았고. 근데 왜냐면 정청래 의원이 트위터로 계속 이제 진짜 나타났다 제가 나갑니다라고 네. 홍보를 미리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찾아오시라 해서 지금 안가에 많은 분들이 지금 거의 90%가 정청래 의원 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할 때 박수가 막 쏟아지고 구호가 쏟아지고 그랬었습니다. 아, 저분들 동원한 거예요. 그 요 방송 올라가고 나면 우리 순위가 얼마나 오르는지 제가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 정청래 의원께서 출연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오르면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잖아. 그렇죠. 아, 그럼 제 책임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만약에 그런 게스트에게 일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발생하면 제가 책임을 지고 저 혼자 출연하겠습니다. 지금 혼자 출연하신 팟캐스트를 하나 만드셨죠? 나는 정청래다. 네네. 나는 진짜 제목이 그겁니까? 네. 아, 네. 어제 여기서 녹음했어요. 네, 들었습니다. 녹음했는데 네. 어제 저는 또 이 중앙보다는 지방을 좋아하잖아요. 강릉의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어떤 여성분 한 분을 무명을 제가 캐스팅했어요. 예. 그리고 출판사 팀장 그리고 주진우 저 바로 이 자리에서 어제 녹음했습니다. 나는 정청래다. 은하계 최초의 시도. 아무 내용도 없고 아무 주제도 없고 그리고 실패가 예감되는 네네. 최초의 팟캐스트. 그래서 3번 하고 문 닫을 예정이다. 잘 되면 계속하고. 아니 잘 되든 되든 안 안 되든 어. 무조건 문 닫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100만 서명이 있으면 생각해 보겠다. 그럼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책 홍보하려고 세번 방송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같아요. 많이 팔라고. 아니 그리고 맞아, 앞에 맞아. 나가 이게 진짜 나탔다 뭐 웅웅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뭐 이상한 변조된 목소리 네네. 거기에 그렇게 나가요. 이 방송은 정청래 책 광고 홍보 방송이기 때문에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 방송 다운로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청래 의원이 광분합니다. 우리 그런 일은 없도록 합시다.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안 들어요. 네. 근데 업로드는 언제 됩니까? 아직 안 됐을 것 같은데. 업로드는 내일 정도 내일 될 정도. 예정입니다. 네. 아니 갑자기 그러니까 생각난다. 잊어버렸었는데 네. 제가 처음에 뭐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파파이스도 나가시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조심하게 진짜가 나타났다 처음 할 때 제가 우리 진짜가 나타났다 팟캐스트 한다고 이러니까 매우 거만한 태도로. 거만한 태도로 잘 되나 봐라. 어디 잘 되나 두고 보자. 근데 역시나 안 돼. 무슨 그래서 말씀이죠? 제가 1위도 했고 1위 할 때는 진짜 배가 아팠어요. 그렇죠. 그랬을 거야 아마. 그리고 무슨 뭐 턱시도 이런 거 입고 오고 그리고 무슨 안졸리나 졸리 뭐 이런 옷 입고 나왔었잖아. 진선미 의원. 안 그- 졸리나 졸리 뭐 있잖아. 안졸리나 졸리나. 저 등파인 드레스 그래서 그때 19대 국회에 들어서 가장 우울한 날이었어요. 난 징계를 먹고 있는데 저것들은 저기 나가서 저렇게 화려하게.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1위를 했으니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 그리고 진짜 그날은 제가 식음을 전폐했어요. 아 진짜 배 아프더라고. 아,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순위가 오르는지. 아니면 안 오를 거예요. 그 순위 안 오르면은 진짜 개편 당하게 생겼어. 아니, 지금- 주간 대변인회의. 예, 주간 대변인회의 개편했습니다. 예, 개편했는데 그 여파가 우리한테도 날아올 수 있다. 거기는 뭐 허영일이 잘렸으니까 개편할 수밖에 없어. 내가 추천했는데 하필이면 잘렸어. 어떻습니까? 같은 설화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친구가요. 네. 옛날부터 제가 잘 알아요. 네. 근데 원래 설화를 일으키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아. 원래 주사가 있는 친구인데 주사로 잘릴 줄 알았더니 설화로 설화로 잘려버렸어.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네. 잘린 게 발표된 날 영일아 위로한다. 그랬더니 형님 지금 술 먹고 있어. 너 그거로 잘렸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 대변인의 운명이에요. 대변인들은 늘 설화를 당하죠. 그렇습니까? 그 선거 때 대변인을 하는 사람은 선거법 위반, 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런 걸로 고발당하기가 일쑤고 그렇죠. 또 뭐 비근한 예로는 먼저 번에 출연했던 우리 홍익표 의원이 귀태 발언, 네네네. 귀태 한마디로 그냥 그렇죠. 날아갔잖아요. 근데 그 홍익표 의원에게 제가 조언했어요. 절대로 사과하지 마라. 그리고 버텨라. 당 지도부에서 사퇴를 권고하면 지리산으로 들어가라. 제가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지리산이요? 네. 왜? 아니 항의의 뜻으로. 당무 거부. 옛날에 YS가 했던 것처럼. 그러면 대선급으로 뜬다. 그때 제 조언을 듣지 않고 바로 꼬랑지를 내렸어.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아니, 진성준 의원은 그래서 대변인 안 하는 겁니까? 아니, 대변인 안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난 대선 때 대변인을 했죠. 대변인을 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아하. 새누리당이 고발도 하고 그랬습니다. 진성준 의원 연재 대변인. 그러니까 기억이 없어. 우리 진성준 의원 한 거 없어.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존재감이 없단 말입니까? 진선미 의원도 기억이 없는데? 수행 대변인 했잖아요. 6개월 수행 동안. 아니었어요?
대변인 됐어요? 대변인이었죠. 늘 본인만 생각해. 그래, 다른 의원들도 맞아. 생각해줘요. 관심이 그럼 없어. 정청래는 그때 뭐 맡으셨어요? 뭐 했어요? 선대위에 뭐였어요? 저는 아무런 관직을 못 맡았어요. 그렇죠. 네, 미관 말직도 못 맡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마포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21,282표 차로 문재인 대표가 이겼죠. 아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지역구에서만. 거기 강서는 몇 표 이겼어요? 그땐 제가 안 뛰었으니까 모릅니다. 21,282표는 최대 격차인가? 엄청난 기록이죠. 격차죠. 네. 마포을에서만. 네. 갑이 아니고 마포을에서만. 이런 분들한테는 공천할 때 가산점 좀 주고 해야 되죠. 원래는 저는 이제 단수공천. 단수공천. 아 이번에 저 현역 의원들 평가가 있는데 선거 기여도를 평가를 합니다. 거기 들어가 있죠 항목이. 네, 선거 기여도 항목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당신이 얻은 표보다 당이 얻은 다른 선거에서 당이 얻은 표가 많다. 그러면 선거 기여가 크구나 해가지고 점수를 줘요. 저는 제가 19대 이긴 것은 18,500표 차로 이겼거든요. 근데 문재인 후보는 21,282표 차로 이겼으니까. 후보가 훨씬 나았던 거지. 그런 거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하네. 네. 아니 근데 뭐 본인 열심히 뛰었다는 얘기 같은데. 아니 근데 우리 집사람이 실제로 활기찬데? 이 얘기했어요. 아니, 당신 선거보다 이렇게 17배로 열심히 뛰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 기여도 한 사람한테 플러스 알파도 주지만 막말하는 사람한테는 마이너스도 주고 이런 거 없습니까? 막말은 기준이 달라요. 네. 저는 막 말을 했을 뿐이야. 저는 사안에 대해서 비겁하게 뒤로 물러나실 수는 없잖아. 네. 그럴 때마다 저는 막 말을 해. 네. 막 말을 해. 근데 그걸 가지고 징계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근데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 징계 감점은 있습니다. 네. 예, 그것이 이제 핸디캡으로 작동하는 아니 근데 거죠. 저는 매사 긍정적이거든요. 징계를 받은 게 참 잘 됐다. 징계를 받지 않았으면 내가 책을 쓸 생각을 못 했거든요. 3개월 동안 뭐 할까 해서 또 결국은 책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됨으로써 깜프라찌 하고 남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첫 주에 게스트가 주진우 기자였는데 두 번째 게스트 저보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또 강제 차출 다음 주에 갑니다. 또 여기 녹음하러. 그거가 여기로 오죠. 여기로 옵니다. 시한부 팟캐스트에 네, 시한부 팟캐스트에. 나는 정청래대 사이도 못 맡아. 사회석은 아무 무명의 그 여성이에요. 알겠습니다. 35살짜리. 네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막 지시하는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 알겠습니다. 그런 거 처음으로 경험해 보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인사하고 있거든요. 네. 인사를 한 20분 했습니다. 최초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네. 인사만으로 20분 하는 게. 역시 정청래 의원답다. 제가 인사성이 밝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 예. 한마디도 안 지시는군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저 본격적인 얘기 하기 전에요. 시사 문제 한 개만 해볼까요? 지금 안타까운 사건이 지난 5일날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제주 추자도 해상에서 네. 돌고래호가 돌고래호. 전복됐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점은 이게 뭐 그동안 늘 지적된 거, 안전 불감증, 뭐 또 초동 대응 실패, 이거 이런 게 문제 있어가지고 뭐 국가재난처인가 만들었는데 뭐 했냐 말이야. 안전재난처인지 뭐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근데 지금 그래서 제2 세월호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그 혹시 정청래 의원 지금 그 현재 실종자 수습 과정 네.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냥 진선미 의원은 결코 받을 수 없는 자료를 제가 받아갖고 나왔죠. 어디서 받았습니까? 최고의 깔때기야. 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본부 여기 나왔는데요. 네. 이게 이제 초동 대처가 늦었는데 여기서 지금 저한테 보고한 내용은 제 생각이 아니라 여기 보고 내용입니다. 21명이 탔잖아요. 네. 근데 1명 전화해보고 안 받고 2명 안 받고 그러면 바로 이게 문제가 있구나. 네. 실종이구나. 전복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21명한테 다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한 명하고 통화가 됐는데 승선에 있는 걸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확인해 보니까 승선이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이런 초기의 혼란 과정이 좀 있었던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피해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장 포함 승선원 21명 추정 중 3명 생존 10명 사망 8명 실종 생존자 3명 저체온증으로 제주 한라병원 후송 중환자실 입원 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언제 받은 보고시죠? 이게 오늘 오후에 받은 그러니까 거예요. 오늘 오후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아직 실종자는 찾지 못하고 있고요. 8명.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근데 이제 여기서 그쪽에 이제 좀 해명인지 변명인지는 풍랑 치고 막 그래서 좀 톤수 높은 것밖에 처음에 출동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작은 뭐 선박들은 출동할 수 없었다. 이게 이제 지금 해명입니다. 어선이 구조했잖아요. 이번에도 네. 3명을. 네. 어선은 풍랑이 치는데도 가서 구조를 하는데
해경선은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자세하게 조사를 못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매우 중대한 이유예요. 추자도 돌고래호 진상조사위원회에 탁월한 정청래원 같은 사람이 와서 활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건 당직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당직 정지 상태라서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제가 못 갔어요. 거절하셨군요. 거절이 아니라 당직 회복의 계기로 삼으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비겁하지 않아요. 네, 당의 명령을 우리는 순종합니다. 네. 그래서 당직을 맡을 수가 없었어요. 네. 오늘 그 돌고래호 실종자 유가족들이 제주도로 항의 방문을 갔다고 들었는데 그 사인을 두고 뭐 해경과 가족들이 대립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의 분노가 이제 끓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사고도 사고지만 사고 후의 수습, 뭐 위기 관리 이런 부분에 또 세월호 이전과 뭐가 다르냐, 그렇지. 이제 이런 분노의 게이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왜 이제 세월호 사건 터지고 국가안전처 생기면서 국가안전처 장관이 앞으로 해양에서 뭔 사고가 발생하면 1시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시간이 아니고 뭐 10시간 만에 그렇죠. 구조를 했죠. 그러니까 국민안전처 장관이 박인용 장관이 됐는데요. 그분이 된 이유가 있어요. 네. 해군 대장 출신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바다 이 순환 구조는 뭐 이분한테 맡겨야 되겠다 했는데 크게 돋보이는 활약이 지금 없는 상태죠. 그러면서 유언비어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먼 일만 터지면 유언비어 단속하겠다고 하니까 네. 사고 그러니까 수습을 되게 그러니까 사고의 규모만 축소돼 있을 뿐이지 그 자꾸 연상하게 네네. 되는 것 같아요. 뭐 세월호 그렇습니다. 사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고에 희생된 분들 그리고 이 유가족들의 지금 피 끓는 절규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이게 국민안전처만 문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국회 이 정치권에서도 이게 사건이 계속 재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월호 유사 사건이. 그래서 우리 책임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벌써부터 그만 좀 해라 지겹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온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무리 세월호 사건으로 이렇게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이 안 된 채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월호가. 그래서 유족들의 분노가 매우 큰데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사건이 또 발생했는데 이제 사고 난 지 며칠 됐다고 그만 좀 해라 지겹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 정말로 한심하고 안타깝습니다. 뭐 주장하는 세력이 있겠죠. 예. 저희 지역에서 회의를 하는데 실제로 어느 구의원한테 제가 지적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세월호 이 배지 타고 다니잖아요. 네. 의원님 그거 좀 이제 안 차면 안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한테는 직접 말 못하고 구의원한테 얘기했대요. 우리 당 지지자래요. 근데 정 의원은 왜 남들 다 안 차고 다니는데 이거 차고 다니냐고 120 타고 좀 빼면 안 되냐. 그래서 안 뺀다 하고 다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당 지지자들 내부에서도 세월호 문제 이 문제에서 이제 그만하자 이런 정서가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지겹다. 그러니까 아니 정부가 전광석화처럼 정확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모를 텐데 질질 끄니까 전광석화가 무슨 뜻이에요? 당황했을 때 어떻게 번개처럼 받아들여야지? 빠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 명약 관하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다 인명 경시 풍정 같고 네. 돈만 추구하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음하는 날이 이제 수요일이니까요. 당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혁 신안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진성준 의원님 거기 오늘 당무에 참석하셨죠? 저는 당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 못했습니까? 참석할 권리는 없고 당직자로서 참석해서 보고를 해야 될 의무는 있는데 오늘 참석은 못했습니다. 참석을 못했는데 그 전에 당무위원회 전에 최고위원회에서 당무위원회 부의하기 위한 결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진통이라고 그러죠. 예, 진통. 많은 진통이 있었죠. 예, 당무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진통이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번 10차 혁신안의 핵심은 공천과 직결된 경선 룰이었어요. 네. 이 경선 룰은 당연히 민감하죠. 네. 유불리가 다 있는 것이니까. 영어로 센서티브하죠. 얘기하면 너무나 현학적인 표현을 쓰시니까 제가 잘 못 알아듣는 영어적 것 표현이에요.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일 컸던 게 오늘 그 공천 룰과 함께 지도체제 개편안이 올라왔는데 현행은 최고위원 체제 아닙니까? 네. 이 최고위원 체제를 폐지하고 대표위원 체제로 변환시키겠다 지도체제를 이런 안이 있었는데 요거는 많은 논란 끝에 결국 표결을 해야 했습니다. 표결을 해서 지도체제 개편안은 통과가 됐고 네. 그래서 내년 총선 이후에 지도부를 개편할 때에는 그때 되면 저 최고위원 또 잘리는 거예요? 복귀했다가도? 그렇죠. 최고위원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다시 그 선거에서 들어가세요. 그럼 그럼 다시 되지 뭐. 전당대회를 또 해야 된단 말이야? 네. 그때는 1등 하겠구만. 그래서 당 대표는 전당대회와 또 국민 여론조사 이런 걸로 뽑히게 되고 네. 대표위원은 그렇게 안 뽑힙니다. 최고위원 이름이 이제 바뀌어요? 대표위원으로? 예, 대표위원으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그 5개 권역으로 권역별. 나누어진 권역의 시도당 위원장들 가운데 호선에서 한 사람씩 되니까 최고위원, 과거의 최고위원, 대표위원이 되시려면 우선 서울시당위원장부터 되셔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권역이 서울하고 제주가 묶이는 거죠. 예, 서울과 제주가 묶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권역별 대표이고 부문별 대표도 있어요. 여성, 노동, 청년, 민생 뭐 이렇게 넷. 아니, 넷. 여기는 각각의 해당 당원들이나 대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뽑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선미 의원이 유리하네요. 그러니까. 여성 당원들한테 인기가 많잖아. 여성 당원뿐입니까? 남성 등 당원들한테 더 인기가 많죠.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도체제 개편은 표결을 해가지고 통과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공천과 관련된 경선 룰은 많은 경론이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는데 그 중에 핵심은 이번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안심번호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안심번호를 이용해서 국민선거인단을 구성하는데 이것을 100%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경선안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당원들의 몫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당원들의 반영 비율, 당원들의 선거 반영 비율이 없어지니까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당원들은 뭐 하란 말이냐. 누가 당원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논쟁이 아주 길게 됐지만 그래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안심번호제가 도입되면 100% 국민공천단으로 선거를 치르는데 그게 도입이 안 되면 국민선거인단 70% 당원 30%로 진행하고 하지만 정치 상황에 따라서 당내의 판단에 따라서 안심번호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100% 국민공천단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칙을 달아서 통과를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 문제는 뭐 논쟁이 당연히 있을 법한데요. 네. 어쨌든 지금 혁신이 아니지 10차까지 나왔고 만약에 잘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세 분은 어떻습니까? 뭐 한쪽에서는 실패했다, 실패한 혁신이다 이런 지적도 많은데 세 분이 보는 혁신이나 10차까지. 저는 우선 그 총평을 하기 전에 네. 지금 진성준 의원이 말한 오늘 공천 룰과 관련해서 제가 비록 자격이 정지된 최고위원으로서 저는 죄송해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때 28 전당대회 때 문재인 당대표부터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모두 공천 룰의 아웃라인 윤곽은 총선 1년 전에 발표하고 불변하겠다. 바꾸지 않겠다. 그래서 4월 달에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60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바뀐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때 4대 6을 했을 때 뭐 비주류라고 할까 비누라고 할까 여기서는 뭐냐면 왜 5대 5가 아니라 4대 6이냐 국민을 비율을 높여 해가지고 친노한테 유리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불만이 많았어요. 네네. 그런데 권리당원 열심히 모으면 되겠지 뭐 선거 앞두고 당세도 키우고 그래서 열심히 7월 말까지 땀 흘리면서 권리당원을 모았어요. 네. 그리고 8월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만에 그걸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혁신회의는 혁신회의 앞에 네이밍 카피가 당권 재민 혁신위원회예요. 당원의 권리를 우선하겠습니다. 한국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된 거예요. 이것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 혁신회에 대해서 호감이 있냐 비호감이 있냐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의 그리고 많은 지역위원장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럼 당원 문제는 뭐 그거 당연히 그건 네. 토론할. 그러다 보니까 그 덤태기를 지금 문재인 대표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렸지만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이 다들 냉랭한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표는 또 총대를 메고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 당대표로서 그 고충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혁신위에 좋은 것은 그대로 두고 안 좋은 것은 또 문재인 대표가 다 그걸 떠맡아야 되는 대표로서의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하기 때문에 친노다 비노다 주류다 비주류를 떠나가지고 왜 룰을 바꿨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궁색한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은 제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리를 쓰고 지나갑니다. 공천 룰에 관한 것은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네. 이건 뭐 정천 의원 개인의 생각이니까 다른 의견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총평 네. 혁신안 10차까지 온 거에 총평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혁신안이 뭐 최상의 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혁신위원회는 그 나름의 최선을 다한 결과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비록 차지 않고 또 당내 그런 아까 우리 정청래 의원님 지적하셨던 이런 문제들을 다 감안하지 못한 그런 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혁신의 종결이 아니고 그때부터야 비로소 제도가 갖추어진 것인 만큼 이제 혁신의 실제적인 결과를 빚어내야 되는데 그것은 이번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고 또 총선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선미 의원님. 저는 지금 당권제민 네. 혁신위원회 직전 실천 혁신위원회의 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도 수많은 혁신에 대한 다양한 그 방안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28 전당대회라는 그 커다란 그 이렇게 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마무리를 해야 하고 그리고 웬만한 부분들은 기존 룰대로 간다라는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합의가 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혁신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위축돼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혁신위원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웠는데 문제는 제가 그 당시에 계속 고민해 볼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바깥에서 외부에서 그러니까 의원이 아닌 상태로 그리고 현실 정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봤을 때의 그 어떤 혁신안이나 여러 가지 방안들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부분과 내가 실제로 정치 안에 들어와서 현실 정치를 경험해 보니 그때 받은 느낌 많이 다른데 문제는 비극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반드시 관철돼야 될 것 같지만 현실 정치의 벽에서는 도저히 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것들인데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 그것이 제가 현실 정치에 들어와서 타협하거나 아니면 물들거나 이렇게 평가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저의 혼자만의 생각으로 지금 이 그 혁신안을 보면 혼재돼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를 해본 사람이 봤을 땐 굉장히 지나치게 이상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있다. 예.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고민,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것이 방안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방안이 제대로 실천되는 게 중요하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땐 자체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뭐 다 마음에 드는 혁신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일단 지성주 의원님은 뭐 그렇지만은 지지해준다라는 입장이시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의미 없다 실패했는데 뭘 또 발표하냐 이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선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실패 성공 딱 두 가지 묶기는 좀 그렇지만은 결론을 내면 어떤 겁니까? 저는 지금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죠.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안을 마련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나 성공 여부는 이후의 실천 여부로 판단하는 거지. 미리 그걸 어떻게 하냐. 안으로 어떻게 얘기하냐고. 안으로 치면 저는 계속 혁신위원회가 3-4번을 걸쳤기 때문에 그 혁신안들을 다 감안해서 만들었기 그렇죠. 때문에 안 자체로는 가장
발전적인 거죠. 저는 문제는 그렇게 실천력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정철 의원님. 혁신안은 통과돼야 된다. 네. 라는 겁니다. 근데 내용은 불만족스럽다. 음흠. 라는 겁니다. 혁신안의 내용이 만족스러워서 통과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통과되지 않으면 당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는 김상곤 혁신위 체제와 문재인 대표 체제의 안정화를 위해서 이건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용상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특별위원회입니다. 혁신위원회가. 대한민국 혁신위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리면서 오히려 내상을 입었어요. 예를 들면 의원 정수 늘리자. 안 됐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정개특위 사항이지 당권재민 새정치민주연합 특별위원회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선거구 획정 이런 문제도 건들고 그래서 마치 이것이 대한민국 혁신위원회처럼 그러니까 자기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그런 부분을 살짝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혁신회의 자체 동력을 좀 떨어뜨렸다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불필요한 혁신위원들 예를 들면 뭐 한명숙 총리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아니면 이인영 의원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뭐 한마디로 패배할 곳으로 나가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을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혁신회에서 여러 가지 했지만 초창기 발언으로 제가 기억이 남는 것은 뭐 3선 물러가라 4선 물러가라. 근데 4선이고 3선이도 물러갈 사람이면 물러가야 되겠지만 절대로 물러가서는 안 될 그런 인적 자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너무나 폭력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의원들에게 굉장히 러버스하게 만들었다. 민감하고 이렇게 만들었다. 영어를 많이 쓰시는 거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교하게 말했으면 되는 거예요.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제대로 만들어서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을 해서 거기서 점수가 안 좋은 저는 20% 불만이에요. 30% 정도는 물갈이 하겠다. 그리고 그 평가에서 아주 탑순위에 꼽힌 사람들은 당에서 우대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혁신위에서는 단수 공천해야 된다고 본다. 이게 균형 있고 세련된 언어로 정교하게 했으면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반발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을 텐데 굉장히 뭐랄까 좀 터프하게 약간 좀 폭력적으로 그러한 언사를 처음에 했던 것이 많은 당원들에게도 상처도 됐고 의원들에게도 원희지역 위원장들에게 상처가 됐다. 그래서 좀 세련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내용적으로도 만족 뭐 A+는 아니지만 어쨌든 당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서 혁신안은 통과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정청래 의원 얘기는 뭐 제도 이런 거의 문제점보다 어떤 전략적 실패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아니 그 네.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건 좀 너무 박하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뭐 개인의 평가니까. 예, 초기에 거친 언사들이 나왔던 건 사실인데 그것은 조국 교수가 페이스북에 무슨 뭐 3선 이상 4선 이상 다 물러나야 한다고 그랬나요? 40% 이상 물갈이 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호남위원회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그거는 조국 교수가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한 얘기입니다. 혁신위원회에서 한 얘기가 아닌 거죠. 또 아까 이동학 위원 말씀하셨는데 이동학 위원의 그런 발언도 혁신위원회 공식 견해가 아니다. 그건 개인의 견해일 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들이 연이어서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혁신위원회의 일반적 견해도 아니고 또 그것이 혁신안으로 제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렇게 평가할 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어느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해요. 나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이 아니라 내 개인의 입장으로 얘기한다. 그러나 모든 언론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국회의원의 워딩으로 쓰죠. 네. 혁신위원 개인이 얘기한다고 해서 혁신의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아니다. 근데 정청래 의원이 이야기할 때 이동학 의원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우리 진성준 의원이 딱 언급하셨네요. 콕 집어서. 그분이 그 발언을 책임져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 그러고 이제 남은 건 16일 날이죠. 16일 날인데 그 전에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폭탄 발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승부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재신임을 묻겠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당내 지지자들도 찬반 논란이 뜨겁고 당내 의원들도 말이죠. 지금 안철수 의원 같으면 문재인 재신임 카드에 실망스럽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하셨고 주승용 의원 같으면 재신임 문제는 최고위원과 협의해야 할 문제인데 혼자서 밀어붙였다.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 박지원 의원 같으면 문재인의 재신임 발표 당 구하겠다는 충정으로 이해한다. 받아들이겠다. 또 이렇게 뭐 각양각색의 논란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초대 손님이니까. 예. 아니 전략기획위원장이니까 그걸 얘기하면 그걸 베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먼저 이 대표의 거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표께서 고독하게 판단하셔서 네.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누구하고 상의하고 할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지금까지 당내의 비주류 의원들이 한결같이 문재인 체제로는 안 된다. 물러나라. 네. 결단해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 왔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안철수 의원도 오늘 어느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예. 문재인 대표가 결단해야 될 시점이다 얘기했죠. 라고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정작 당원들에게 또 국민에게 신임을 묻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하니까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매우 이중적인 태도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죽하면 당 대표가 자기의 신임을 묻는 투표를 하겠다고 하는가. 대표께서 기자회견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혁신이 중요하다. 혁신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 그래서 설령 자기가 물러난다 하더라도 혁신한 만큼은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는 당의 단결과 화합이다. 당을 분란에 빠뜨리고 혼란에 빠뜨리는 분당 발언, 신당 발언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네. 국민적 신뢰를 잃어왔는가.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당의 기강과 원칙을 세워야 되겠다. 이거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내 신임을 다시 한번 묻고 당원과 국민이 나를 신임한다면 그런 원칙으로 밀고 나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이니까 대표의 인내가 이제 임계점에 이르렀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쩌면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대표의 목소리가 모처럼 나온 게 아닌가. 이건 이를테면 이후에 문재인 대표의 행보에 네.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문 대표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게 지금 그런 거라고 보시는 것이죠. 이제 카리스마의 네. 일단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자, 뺏기십시오. 뺏길 말이 없네요. 저는요 이것을 창의적 상상력을 가지고 실현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보고 물러가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비노 세력. 네. 과연 문재인 대표를 끌어내릴 힘과 능력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엄포용이었다고 봐요. 자, 근데 총선으로 시점을 갔어요. 상상해 봅시다. 문재인 빼고 총선 이길 수 없습니다. 안철수 빼고 이길 수 있을까요? 수도권에서? 그리고 또 호남 빼고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자명합니다. 총선에서 승리하려면은 마이너스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플러스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문재인이 필요성을 느낄 거예요. 총선이 되면. 근데 문재인을 괴롭혔던 예를 들면 뭐 다른 뭐 반문 세력이라고 합시다. 문재인 대표도 그분들이 힘이 또 필요해요. 총선 때. 왜? 부직갱이 하나라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싸움과 논쟁 이런 것은 퉁치고 보면 총선 승리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문재인 대표가 카드를 던졌어요. 네. 재심을 묻겠다. 재심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저는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설득할 때는요. 무릎을 꿇린다고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설복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문재인 대표가 오죽하면 재심 카드를 던졌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를 해요. 충분히. 그 저 양반이 저 착한 분이 오죽하면 저렇게 했을까요? 네. 얼마나 열받았으면 저렇게 했을까? 근데 저는 재심을 받을 거라고 보지만 재심을 받는다고 해서 문재인 대표에 대한
불편한 눈길을 사람들이 거둘까 저는 그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주승용 최고의 재신임은 최고위원과 협의할 문제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의원과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네. 싫든 좋든 간에 최고위원들은요. 네. 대표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물러나면 물러나기 싫어도 최고위원들은 물러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성용 최고가 저 말한 부분은 저는 인정할 부분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댓글란에 처음으로 정청래 의원에 대한 악플이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면서 진선미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어젠가요? 그 지하철에서 의정보선을 나누는데 어느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우리 지지자시죠. 꼭 할 말이 있다 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진선미 의원 청문회에선 그렇게 다부지게 얘기하더니 왜 당내에서는 그렇게 조용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솔직히 당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뭔가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조심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어서 참 서글픕니다. 그리고 저는 오죽하겠어요 지금.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의 몇 분들의 그 당내 문제에 대한 발언들이 지금 우리가 비례대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대표성이 지나치게 과장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좀 일반 초선 의원들, 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원들 좀 한 번쯤 동료 의원을 생각하면서 얘기해주고 계신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개파라는 것에 묶여서 정말 다양한 목소리로 수많은 바깥에서 괴로워하는 분들의 마음들을 풀어주고 다양한 정책들을 설득해내서 그거를 구현해내야 되는 이 시점에 자꾸만 우리 스스로 우리들이 하는 말에 대한 설득력들을 끌어내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전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제가 하는 당내부에 대한 발언이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 저 스스로도 때로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다면서요. 선배 의원님들.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지금 정청래 의원님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배 의원님이 정청래 의원님이니까. 선배적으로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죠. 선배로서 듣겠습니다. 네.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스스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바깥에서 보면 이미 헤어질 대로 헤어져서 그걸 다 기워야 그런 조각들을 붙여야 그래도 그나마 입을 만한 옷이 나올 수 있을까 말까 한데 그 옷들을 계속 헤집고 있는 것 같은 진짜 답답해 그러니까 죽겠어요. 130명 의원들이 전부 다 딱 반 갈려서 무슨 주류비지로 싸우는 것도 아닌데 아니죠. 밖에서 볼 때는 아니 왜 그래 그러면서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대표성을 떼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사람들 만나면 어른들 다 걱정하시거든요. 왜 싸우냐 니들은. 예, 당원들 뭐 지지자들 뭐 심지어 뭐 다른 쪽 분들조차도 그냥 뭐 저는 이렇게 무시되고 있는 게 그분들 덕이라고 봐요. 아니 진짜 지지율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매일 평가되는 그 지지율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 때문에 내려가는 지지율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진짜 우리 스스로를 당을 대표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네. 네. 당을 대표? 거기 격동하는데. 10월 중순에 문재인 대표께서 중국에 방문할 일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그렇게 방문하게 되면 중국 공산당과 더불어서 정책 대화를 하게 돼요. 네. 근데 중국 공산당이 우리 당에 그 정책 대화의 의제로 제안한 것이 이런 겁니다. 당 조직을 확대하고 당을 엄격하게 다스릴 방안에 대하여 이게 중국 공산당이 우리한테 제안한 의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중국 공산당은 당 기율이 매우 엄격해가지고
자기들의 그런 당 상황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걸 의제로 삼자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속으로는 뜨끔하더라고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당이고요. 제가 또 이 시대 최고의 중국 전문가 아닙니까? 정책 대화, 정치 뚜이화. 근데 중국은요, 공산당이 그냥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는 규율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당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당이라는 말 안에 규율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엄벌에 처하고 또 포상도 하고 이런 게 기본으로 돼 있고 그리고 당 어느 조직이든 간에 다 당 조직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 관리소 있잖아요. 거기는 아파트 관리위원회 당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서기가 다 장악해요. 베이징 대학교 총장이 높지 않습니다. 당서기가 다 장악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주제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백전백패예요. 아니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들이 저걸 갖고 왔을까 정책을 이런 걸 하자고 그러니까요. 그 자체가 좀 아이러니한 것이죠. 네, 그럴 정도로 네. 우리 당의 어떤 당 조직의 풍토 또 당 기율 이거는 완전히 무너져 있다고 하는 자, 그러니까 것이죠.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한테 이 진짜가 나타났다를 기회로 공식적으로 제가 제안하는데 네. 그 주제를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네. 수정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네. 동북아시아 평화 안보 체제 구축 방안에 대하여. 네, 네. 그리고 정책과 기강 이걸로 하면은요,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 자체가 국가예요. 네. 그리고 정책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당이 결정하면 중국 인민이 따라야 돼요. 자, 여기 개발해야 되니까 1000세대 일주일 안에 옮겨. 그럼 옮겨요. 그리고 거기에 빌딩이 들어서는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건 유일당 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대화는 하면 그러니까 안 될 것 뭐 같아요. 저쪽에서 제안하는 거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안 받아들이고 이제 정책 의제를 협의해야죠. 그래서 그렇죠. 네. 우리는 그 의제 말고 네네네. 동북아시아 평화 체제 구축 방안으로 하자. 잘했어요. 역제안했습니다. 그게 진성준 의원의 창의적 아이디어입니까? 창의적일 그걸 것도 거절하고 새로운 제안을 한 거. 거절하고 새로운 제안을 하자는 것은 뭐 창의적일 것도 없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겸손 모드 발동이네요. 겸손까지. 별스러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런 것을 칭찬해 주십니까? 다른 걸 칭찬해 주십시오. 진성준 의원의 칭찬거리를 오늘 드디어 찾았네. 잘했어요. 네. 그럼 우리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16일 중앙위 의결만 남았습니다. 여기 통과되면은 혁신안이 다 통과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 대표가 이 대표직을 걸었던 것은 여기 통과되지 않으면 대표를 그만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정확한 것은 통과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 사퇴하겠다. 라는 거고 통과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재심은 묻겠다. 또 신임을 묻겠다. 그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거 통과 안 돼서 대표직 그만두겠다 이해가 가요. 네. 통과되면 다른 방법 어떤 방법으로 재신을 묻겠다는 겁니까? 아마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건 뭐 아직 구체적으로 문 대표가 이야기한 건 아니네요. 이게 앞질러서 얘기하는 거죠. 본인 생각에. 예전에 기초 공천 무공천 네.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아이디어를 냈죠. 네. 당원 50, 국민 50 채택됐습니까? 채택됐습니다. 어허. 그리고 제 예측대로 7%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은 통과되냐 아니냐 중앙이. 통과돼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문 대표 5대5로 재심 돼요. 됩니까? 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예언에 대해서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진선미 의원에게 술 한잔 사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도 사는 분. 그러니까. 네. 혁신은 통과 여부에 대해서. 통과 여부 또 문 네. 대표 신임이 재심이 통과될지. 아니 두 개 다 저는 될 거라고 보는데 네. 안 되면은요. 그러니까 당이 어떻게 유지가 안 잘 돼요. 봉합할 거냐가 문제인 예, 거죠. 그러면 재신임안 통과된다고 보십니까? 쉽게? 예, 저는 주성준 의원도? 예, 뭐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우리 정청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대안이 없지요.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끼리 싸워가지고야 어떻게 총선에서 승리하며 정권 교체를 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한마디 내가 꼭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참 정직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신당이든 분당이든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 정당은 YSDJ 그리고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정도의 힘이 없으면 정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다시 말해서 대선 주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 박원순 그리고 안철수까지 이 대선 주자가 빠진 상태에서 누가 정당을 만들 수 있으면 누가 당을 뛰쳐나갈 수 있으면 누가 분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못할 것이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문재인 대표 당대표 물러나면 어떻게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 물러가라든가 아니면 대안을 누구를 당대표를 하자든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저는 해당행위다 이렇게 봐요. 그런 걸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도 이들이 왜 그러냐. 결국은 뭐 대표 흔들기라든가 공천권 달라든가 이런 겁니까 그러면? 대추나무가 막 열렸을 때, 그리고 빨갛게 이렇게 열매가 열렸을 때 대추나무가 흔들잖아요. 그럼 손은 좀 찔려요. 가시에. 근데 대추는 막 좀 떨어진다. 네. 그런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소 가서 이제 먹으면 좀 맛있죠. 돌직구 당 대표 정청래 의원님이 이 비유를 동원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제가 원래 예수 같은 화법이에요. 비유와 상징에 대갑니다, 제가. 뭔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뭔들 제가 못하는 게 그러니까 있어요. 말이죠. 네. 예. 그 안철수 의원이 또 이게 현안인데요. 안철수 의원이 그 천정배 의원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편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데 신당을 뭐 만들 거냐 혹은 뭐 안철수 의원이 천정배 의원한테 신당이 아니고 우리당하고 다시 들어와라. 복당 이야기를 했다. 자꾸 시끄러워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그 종편에서 그거 보도했어요? 네. 제가 사실 오늘 최초에 그 공개합니다. 저 천정배 의원 만났어요. 언제 만났습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래요. 예. 네, 그리고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깊이 있게 인사하고. 근데 이런 건 왜 정치적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90도 인사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뭐 얼마나 깊은 대화를 가요. 아니 만날 수도 있는 거지. 깊이 대화를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만날 수도 있는 거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너무나 과도하게 의미부여. 과대평가다? 네, 아니 과대평가가 아니라 과도하게 의미부여할 필요 없다. 아니 근데 천정배 의원이 만나자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천정배 의원으로서는 아까 정철 의원이 말한 것처럼 신당을 만들려면 대권 후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없잖아요. 네. 안철수 의원 가면 좋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니 본인을 대권 후보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까? 네. 아니 당을 만들려면 네. 예를 들어 정청래가 신당을 하겠다 그러면 제가 대선 주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신당을 안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우리식의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서로가 신뢰가 없기 쌓이지 때문에. 않아서 그러는 그러니까 건데 두 분이 그냥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말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식의 화법, 우리식의 분석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저한테, 색깔이 진선미 의원 저한테 얘기할 때는요. 자꾸 앞에 계셔서 그런 좀 건데요. 부드러운 눈빛으로. 지금 화가 났어. 화가 나서. 나한테 레이저를 쏘면서 얘기해. 제가 또 정청래 의원님도 레이저 쓰면서 얘기하세요. 저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원래 그래요. 뭐해? 근데 이분은 노력해서 하잖아. 그리고 우리 난 노력 없이 하는 레이저야. 진선미 의원님도 청문회장에서는 얼마나 레이저인데요. 아 그래요? 지금 막 그 기운이 올라오고 있어요. 나한테 많이 배웠구나.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거냐면 우리한테 제일 좋은 장점이 아까 말씀하신 거로 안철수라는 분이 있고 박원순이라는 분이 있고 한희정이라는 분이 있고 문재인이라는 분이 있고 박지원이라는 분이 있고 정세균이라는 분이 있고 정청래도 있어요. 정청래 의원님 있고 진성준 의원님 있고 나는 정말 면면이 너무 좋은데 이게 옷이라는 게 그냥 단색으로 하얀 백색 옷도 있지만 기가 막힌 색동저고리 옷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색동저고리잖아요. 그러면 그 색들이 다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게 우리 당의 최고의 장점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천정배 만날 수도 있죠. 방금 정청래 의원님이 천정배 의원님 만날 수도 있고 천정배 의원님 저희 민변의 선배 변호사세요. 당연히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막 그거를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막 그런 것들이 막 언론에 의해서 다양한 목소리로 의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신기남 의원님도 사선 의원님으로서 뭔가 이 당의 이 지금의 상황, 뭔가 분열 양상만 자꾸 강조되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걱정돼서 얘기했죠. 예, 얘기하셨잖아요. 당연히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 같으면은 내가 뭐 당을 나가겠다 그런 얘기 한 것도 없고 전재배 의원한테 당신의 힘이 필요하다. 네. 아니, 오히려 다시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옛날 당직자들 100명이 탈당을 했어요. 그거는 종편들에서 엄청 떠들죠. 그렇죠, 그렇죠. 백면 근데- 탈당도 아니에요. 근데- 6명 했잖아요. 6명. 어쨌거나 종편에서 이렇게 보도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을지로위원회에서 우리가 3,000명 들어왔죠. 입당했잖아요. 그건 뭐 보도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장난질 당하는 게 많이 있고 그리고 전화해 보면 될 것을 가지고 신문 보고 열받아 해요. 근데 확인해 보면 진위가 왜곡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언론들의 언론 플레이에서 우리가 농락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하나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사실은 이제 언제 복귀할지는 모르지만 복귀를 하게 되면 일성으로 준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징계 중에 많이 느낀 거 있는데 저도 잘못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죠. 수구 세력은 하나만 같아도 단결해요. 이익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진보 세력은 하나만 틀려도 분열해요. 네. 저는 이러한 기풍을 하루빨리 바꿔야 된다. 그리고 하나만 같아도 단결할 수 있는 이런 문화, 분위기 이런 게 중요하고 근데 그것이 당위론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자체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총선이면 총선 그리고 대선에서 우리가 이기면 나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당 지도부에서 증명해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계속 이같이 저같이 또 이 진보 세력이 가치 충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쪽은 그냥 이권이면 그냥 다 단결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정교하게 한번 제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진성준 의원님. 예, 물론 언론에 의해서 과장되고 왜곡되고 특히 우리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쪽으로 그게 재미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도하는 측면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건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만남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끼리 누구라도 만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거기서 나온 얘기가 저로서는 좀 다소 실망스럽고 그렇습니다. 우리 당이 어떻게든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혁신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그런 혁신안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 오고 또 때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당을 위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를테면 참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 결단들을 내리면서 가고 있는데 당의 지도적인 위치에 계신 분이 당이 이대로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는 천정배 의원도 당을 떠나서 똑같이 했던 얘기예요. 새정치민주연합 가망이 없고 이대로 가서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탈당한 거고 새로 당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똑같이 진단해 버리면서 당신의 힘이 필요하니까 같이 하자. 네네. 우리 당에 들어와서 하라는 얘기인지 당신하고 나하고 힘을 합치자는 얘기인지도 사실은 모호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우리 당에 들어와서 함께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점들을 보다 분명하게 하면서 했어야 되고 당이 어려우니까 하지만 거듭나려고 노력하니까 혁신하려고 노력하니까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만나면 분명히 언론에서 어떻게 쓸지 뻔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만나는 건 뭐 어떻게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니 거기까지 하고요. 방금 정청래 의원이 진위가 왜곡되고 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 정세균 의원이 뭐 어떤 말을 했다 그래서 언론에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문재인이 결단해달라. 이선 후퇴 요구. 이게 기사 타이틀이에요. 제목이었어요. 근데 내용은 전혀 그게 아니죠. 아닙니까? 여기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타이틀만 보잖아요. 그러면 정세균 의원이 반노였나? 우호적이었던 정세균 맞아? 그렇게 생각하죠. 등 돌리나? 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죠. 예. 정세균 의원은 2017년 정권 교체를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했죠. 그래서 당의 중진들 뿐만 아니라 당 바깥의 지도적인 정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 다 힘을 합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지 문재인 대표 물러가라 결단해라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연석회의에는 당연히 문재인 대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까 정청래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문재인을 뺄 수 있으면 안철수를 뺄 수 있으면 박원순을 제껴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제낄 수 없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표가 당신의 신임을 걸었던 문제도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자그마한 힘도 다 함께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했던 것이고 그런 인식에는 저는 누구라도 다 동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위가 완전히 왜곡됐다. 그렇죠. 완전히 왜곡된 거죠. 그것은. 저는 좀 다른 얘기 하자면 네. 이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제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의 모습이랄까 풍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자숙 중에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인터넷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이중대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들었고 많이 하죠. 예. 예. 그리고 야당이냐 뭐 그분들이 비하하는 얘기이지만 그것이 100%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대여 투쟁도 대화와 타협도 협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협상력은 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잖아요. 그것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당내가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리고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뭐 당의 전체의 모습과는 달리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원심력이 작용하는 것이 분명하게 저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대표께서 재심의까지 다 받고 난 다음에 저는 좀 우리 당의 대우를 좀 바로잡아 줬으면 좋겠고 그 기조는 좀 아프더라도 야당다운 야당 선명함, 정체성 이런 부분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 누구나 야권 지지하는 사람은 다 바람일 텐데 방금 가장 걱정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재심을 받았다 칩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흔들었던 사람들이 안 흔들까? 또 뭐 문 대표 나가라는 얘기는 안 할까? 이게 걱정이거든요. 이제 당원과 국민의 총의가 확인되어서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단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저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로 단호한 저거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이제 저만의 상상을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표가 신임을 받았다. 그러고 나면 저는 대사면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정청래 의원님도 당무에 복귀하도록 하고 저요? 그 외에 징계를 받았던 분들도 다 복귀해서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단합해서 나가자 이렇게 하고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또 누가 삐딱선을 탄다.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또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고. 쳐야 된다. 저는 겸허한 마음으로 징계를 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저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고 저는 다만 제가 예측하는 거예요. 정치적 제가 역술인이거든요. 이 시대의 진정한 역술인으로서 말씀드리면 너무 많아. 참 뭐 겸손이. 갖다 붙이니까 뭐. 네, 그러면 겸손인과 참 역술인. 역술인의 관점에서 본다면은요. 재심은 통과돼요. 그런데 저는 일주일이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눈치 볼 거예요. 문재인 대표의 비판하고 하려고 했던 분들도 눈치를 볼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때 조정동이 흔들 거라고 봅니다. 비판한 사람들에게 왜 비판 안 하는 거야? 네네. 문재인 이런 게 문제야. 하고서 저는 한 일주일 동안은 조중동이 또다시 흔들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어줄 거라고 봅니다.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된다. 이것이 그 비밀을 안 줘야 이 시대의 진정한 역순인으로서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역술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네. 지금 주류든 비주류든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다 우리가 총선 이기고자 이런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 같으면은 지금 이대로 나가면 총선에서 100석도 못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의 진정한 참 역술인으로서 네. 다음 총선 네.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네. 전제 근거를 대야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정청래처럼 싸우면 이깁니다. 네. 선명 야당성을 보여줘. 조중동과 굴하지 않고 그리고 싸우는 거죠. 근데 너무 주눅이 들어 있어요. 당 전체가. 그리고 종편에 너무 휘둘려요. 종편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관계없이 그냥 싸우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의원이 실제로 저한테 얘기했어요. 모 우상호 의원이 얘기했어요. 네. 너는 하루에 3번씩 조중동한테 찝히고 나서 얼굴이 그렇게 좋냐?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너 진짜 신기하다고. 근데 저는 그냥 보면서 저는 재밌게 웃어요, 그냥. 그리고 제가 본 거 다시 보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많은 의원들이, 적은 의원들이, 잘 모르겠으나 종편에 한번 씹히고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나는 좀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어차피 조중동에서 우리를 도와줄 리 없고 그리고 조중동을 보고 욕할 사람은 어차피 안 칠 사람들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전당대회 이후에 제가 첫 번째 제안한 게 있어요. 우리 그 최고위원 회의할 때 종이신문만 스크랩해 놓지 말고 SNS 여론도 같이 붙여놓고 종이신문과 SNS 여론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여론도 우리를 비판하는 여론도 또 조중동 선생님 비판하지만 SNS에서 우리를 또 지지하는 여론도 같이 좀 보면서 균형 있게 좀 회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SNS 분석 보고서가 계속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최고위원으로서 참 보람을 느낍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정청래처럼 하면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내년 선거에 자기 지역구는 100% 이길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합니까? 네. 자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어때요? 두 분은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참 역술인이니까.
제가요? 참 역순이잖아요. 두 분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진성준 의원은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다. 네. 그리고 진선미 의원은 제가 도와주기 때문에 이길 겁니다. 이거 그냥 막 던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도와준다고 했어요. 거의 네. 덕담 수준의. 그러니까. 아니 제가 우리 당에서 자타 중에서 자만 인정하는 게 있어요. 제가 최고의 선거 전문가입니다. 사실은 20대 때 정치 광고에서 카피라이터였어요. 제가 카피를 쓴다는 것은 선거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18대 때 졌잖아요. 그런데. 졌죠. 이론이 거기에는 딱 저 준비된 대답이 있어요. 문화일보의 악의적인 아니 최고 선거 전문가는 그것도 이겨야지. 뛰어넘어야지. 아니 근데 한번 쉬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아픈 아니, 만큼 그것도 뭐 성숙해지고. 딴 사람한테 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강용석이한테 졌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위대한 정치인으로 발돋움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진성준 의원 같으면 지난주에 이 경쟁자인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이 저 썰전에 나와서 엄청 잘했다고. 내가 걱정을 했어요. 걱정한 게 아니라 진성준 의원이 걱정할 것 같더라고. 네. 그 의원이 썰전. 인지도를 확 높였지. 근데 제가 그래도 조금 정치를 많이 해봤잖아요. 예. 근데 정말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일희일비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냐면 정청래는 이렇게 조중동에서 이렇게 하는데 내년 선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난 진짜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선거전 들어가잖아요. 모든 게 백지가 돼요. 네네. 그리고 선거전은 2달 승부입니다. 2달 승부.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축적을 잘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본인에게 안 좋은 마이너스 네거티브적인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누가 뭐 열심히 뜬다 어째 걱정하지 마세요. 노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진성준의 경쟁자는 진성준일 뿐이야. 신경 쓰지 마요. 그리고 저는 선거 총선 3번 치렀지만요. 제 입으로 단 한 번도 상대 후보의 이름을 꿈속에라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관심 없어요. 내가 할 도리도 하기도 바쁜데 나 좋아하는 사람 내가 찾아갈 곳도 못 찾아가는데 왜 남을 신경 쓰냐고. 그래서 상대 후보의 분석은 하되 상대 후보의 신경을 많이 쓰면 쓸수록 내 시간이 줄어들고 내 표가 깎여진다. 이렇게 강철 멘탈인 분이 뭔 비단결 같은 글을 썼다고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책 내용은 온통 반전의 반전입니다. 본인 주장인 거고. 아니 지금도 선거 전문가라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말이죠. 17대 총선에서는 탄핵 열풍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탄핵이 없었어도 저는 이겼어요. 알겠으니까 이러니까 본인 주장이지 뭐. 네. 18대 졌고 19대 이겼고 20대 어떻게 될지. 19대를 무려 18,500표 차로 이겼잖아. 서울에서. 알겠습니다. 네. 이거 뭐 광주에서나 있을 법한. 그러니까 이분은 최고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할 말이 있어요. 다 준비는 답변이 있어. 그게 최고인 거지. 뭐. 아니 그리고 우주의 중심이야 내가. 내가 눈을 감고 죽잖아요. 우주도 죽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천하이고 우주라고 그랬어. 그래서 본인을 천하고 우주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럼 이제 슬슬 좀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우리가 총선 얘기 방금 그 농담식으로 뭐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뭐 정철영한테 여쭤봤는데 어쨌든 총선에서는 이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 대표도 맨 처음에 자신이 얘기한 게 총선에서 지면 책임지겠다 그랬거든요. 제가 진짜 정색하고 농담을 빼고 제가 얘기하는데 총선 이깁니다. 네, 이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좀 시끄럽고 약간 분열상 이런 것이 지금 드러났어요. 새누리당은 총선에 임박해서 폭발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 때문에 일시적 반짝 인기를 얻고 있죠. 근데 사실상 업적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3년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우리가 평가를 하자 심판하자 주장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그거 있잖아요. 이 진자운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가운데를 모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절대로 한 세력에게 표를 몰아주지 않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한다기보다는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고 조금만 우리가 올라서면 내년 총선은 저는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총선 지고 대선 이겨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총선 대선 차례로 할 수 없죠. 예, 반드시 다 이겨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잘 마무리돼서 문 대표 신임 문제부터 시작해 잘 진성준 의원은 꼭 이길 것 같고요. 진선미 의원은 그 지역이 사실 안 좋은 지역이에요. 힘든 지역이죠. 텃밭이 강동이. 그래서 정청래 협조가 있으면 이길 것이다. 네.
그 사회자 얘기하는데 불쑥불쑥 끼어들지 마시고요. 어제는 잘 마무리돼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돌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정치민주연합 어떤 걸 선결 과제로 해서 할 생각이죠? 그걸 우리 지금 사생대회 한다면서요? 네네 사생대회. 사생이 뭐죠? 사생 네. 원내 부대표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나름 오늘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의 간사님들과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근데 나한테는 안 노력을 안행이 앞에 간사한테. 오실 거니까. 네. 이번에 우리가 그 2015년 국정감사 그 사생 국감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서민께 희망을 드리는 민생 국감.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가 함께 사는 상생국감, 이어받는 의회주의 국민인권 수호하는 주권국감, 그리고 남북대화 체계 한반도 평화 지키는 공생국감, 이렇게 해서 사생국감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 제가 사실은 그걸 갖고 준비했는데 놓고 온 것 같아요. 저희 그거 달고 있었잖아요. 사생국감. 사생국감 브로치. 지난번에는 핸드폰도 놓고 가더라고. 그러게 네. 말이야. 그거 제가 6개 준비해가지고 우리 네. 달고 하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도 내가 못 갖고 왔습니다. 제가 꼭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국감 때 그걸 달고서 저는 국감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번 국회 마지막 국감이죠, 이것이. 네, 이번 그렇죠. 임기의 마지막 국회입니다. 4번째 예. 국감입니다. 네. 쟁점 사항은 뭡니까?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네. 쟁점 사항은 우리가 10대 과제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는 해봤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또 상임위별로도 좀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뭐 다 얘기하기는 네네 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네, 다른 다 상임위는 할 저는 건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안행이 것만 얘기할게요. 네네. 안행이는 최대 쟁점이 정정섭 장관을 퇴진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이 녹화가 있는 내일 바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종석 장관의 부적절한 총선 필승 건배 사를 둘러싼 논란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 들어서 3년간 통신 비밀 자료를 사법당국이 가져간 거 진선미 의원이 아닌 정청래 의원실에서 밝혀냈죠. 82245445 8,200만 건 이상을 국민들의 비밀 통신 자료를 엿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지한 것은 30% 정도. 이 문제가 작년에 민간인 사이버 사찰 문제에 이어서 다시 쟁점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네이버 다음 포탈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 서강대 어떤 교수한테 의뢰해서 김무성 대표의 노출 빈도가 왜 문재인 대표보다 적냐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새누리당이. 네, 새누리당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린 감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털이 사실상 정부의 우호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분리했었잖아요. 근데 마치 이런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동안 공정했던 것처럼 그리고 마치 지금은 불리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여튼 새누리당이 귀신같이 그런 문제를 프레임 전쟁을 잘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오히려 야당에 불리한 포털이 많았다 하는 부분을 안행해서 힘겹지만 증명해 또 내야 되는 그런 과제도 있고 그리고 제가 더 얘기를 하면 진선미 의원이 국감할 게 없기 때문에 그다음 바톤을 이어봤어. 네. 국감을 뭐 할 게 없어서가 아니고 실제로 제가 오늘은 우리 그 상임위별로 간사분들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몇 가지는 꼭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언론에서도 집중하고 있지만 정무위 그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오늘 그 김기식 그 간사가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에 좀 중요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될 내용인데 이미 그 신동빈 회장의 증인 채택이 합의가 돼 있었는데 갑자기 전체 회의가 무산이 됐어요. 새누리당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때 증인으로 채택이 된 건데 그 날짜가 9월 17일인데 갑자기 9월 17일에는 안 나오고 마지막인 10월 6일 종합국감 때 나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종합국감 마지막 날이니까 이분이 안 나오겠다고 하면 대책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고 통상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고요. 심지어 뭐 어떻게 되냐면 그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새누리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이렇게 해명을 해야만 그 의정 활동이나 증인 채택을 관련된 그런 합의를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 우리 국감 첫날인데 내일 파행으로 끝날 수도 있대요. 그렇게 되면 9월 17일에 그 증인 채택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산되는 거죠. 네. 아주 기가 막힌 방법들을 이렇게 동원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재벌 개혁의 문제 같은데요. 네. 그렇죠. 또. 그게 또 심각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민생에 관련된 네. 문제는 미방위에서 네네. 통신료 인하 문제 관련해 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동통신 3사가 한 해에 걷어들이는 수익만 해도 10조 이상 넘는데 그 기본 요금을 폐지하는 부분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커피 시장의 2배군요. 예, 그것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생활비, 통신비 엄청나게 부담되잖아요. 저도 부담이. 그걸 없애면 한 달에 5,000원에서 8,000원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일반인한테는 얼마나 큰 그렇죠. 문제예요. 뭐 그때도 5가족이면 8호 44만 원이 한 달에. 그러니까요. 새누리당이 또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민생 어쩌고 막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당장 효과 있는 이런 문제들은 예? 누군가의 비호를 위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반드시 네. 관철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농수산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한중 FTA 관련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그 조치 이런 것들을 보다 더 보완 조치 그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강력하게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국토위는 제가 간사 의원님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전에는 정말 재무구조가 튼튼해가지고 정말 무슨 알 나네 노른자의 공기업이 있죠. 네. 그런데 그게 4대강 사업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엄청나게 재정적으로 보완을 해줘야 되는 판국인데 그래서 지금 행정부하고 그쪽 여당에서 이거를 내년부터 그 재정에 대한 거를 세금으로 다 보완해주겠다. 원리금을 갚아주겠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로. 여기서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네. 4대강 사업이 한 24조 들어갔다고 그러죠. 네. 수자원공사에서 한 8조 정도 됐어요. 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을 보호하는 그 기관이거든요. 근데 이제 8조를 댔어요. 네. 돈이 없으니까 데려가니까 이제 손을 비틀어가지고 이제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 갚아줘라 하니까요. 근데 그거를 보통 이제 한강 이런 데 있으면 수자원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 강 옆에 건물 지어서 니네 벌어먹고 살아라.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친수구역. 네. 거기에다가 개발권을 준다고. 친수구역 개발권. 예.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래서 이 방송이 오늘 녹화되지만 내일 조간에 엠바고가 깨진 상태로 정부가 돈 다 대주겠다. 수자원공사에서 한 거 하고 보도가 됩니다. 그걸 바로 잡겠고 따지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 롯데그룹 문제는 국방위원회에서도 현안입니다. 그 무슨 문제냐면 서울공항이라고 하는 이름의 공항이 성남시에 있지 MB 정권 않습니까? 때. 이 군사공항인데 그 군사공항 인허가 바로 문제. 옆에 제2 롯데월드 555m짜리 이 건물이 지어지잖아요. 이거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2개월 만에 공군 참모총장을 날려버리면서 허가해줬지 않습니까? 네. 이때 조선일보가 보도했어요. 이때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지시를 총대를 메고 수행한 사람이 청와대 경호처장입니다. 이 청와대 경호처장이 공군 참모총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이 그 제2롯데월드 허가를 반대하는 것을 청와대에서는 항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 다음날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진상이 아직까지도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네네네. 그때까지 계속 공군이 안전성의 문제, 작전성의 문제를 들어서 한사코 반대했는데
3도 활주로를 탁 틀어가지고 허가를 해주거든요. 근데 여전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를테면 9.11 사태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전투기에 의해서 자칫하다가 아주 끔찍한 일인데 이 문제가 제대로 짚어서 본 적이 없어요. 틀림없이 롯데와 이명박 대통령 사이에 커넥션이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는 거지. 이럴 수 없는 거죠.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따져보겠다. 그래서 그 관련 증인들을 다 요구했는데 새누리당이 한 사람도 채택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진성준 의원 국정감사 얘기하니까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질문이 네. 있어요. 예. 김광진 의원하고 진성준 의원하고 예. 누가 더 국감 스타예요? 김광진 의원이. 아 그래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 김광진을 누르세요. 제가 못 눌러요. 그래서 정의 문제 계속 겸손하신데. 그래서 새누리당이 한사코 반대해가지고 일단 저희들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합의한 증인들은 먼저 채택을 해서 부르기로 했고 이건 계속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좌지간 첫날 내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뭐 나오기는 틀렸고 계속 논의해서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때라도 부르든지 아니면 마지막 종합감사 때라도 반드시 불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꼭 좀 이루어 주십시오. 네. 자 오늘 방송 이제 선생님 마쳐야 되는데요. 우리 저 진남매 두 분은 오늘 방송 어땠습니까? 오늘 방송의 총평. 정청래 괜히 불렀다라든가 뭐 어떤 말도 좋습니다. 확실히 정청래 의원님 오시니까 네. 방송이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심각한 얘기들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너무 좀 가볍지 않았나요 방송 자체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동안에 우리에게 부족했던 바가 이런 거였습니까? 완전히 채워진 것 같고 정청래 의원님이 왜 팟캐스트에 메뚜기 출연자인가 이거를 제가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순위 안 오르기만 하면 그건 온통 정청래 의원님 마지막에 대한 포커스는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매번 좀 답답한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네. 오늘은 뭐 게스트는 훌륭했으나 주제 자체가 여전히 우리의 저의 그런 초선 의원이 걸핏하면 혁신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당의 실정을 아냐, 뭐 그동안 그 역사를 아냐. 당의 뭐. 실정을 몰라요? 그동안 많이 실정을 했잖아. 그런 질문을 제발 좀 그렇게 끼어들지 마세요. 저는 역시 정청래 의원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끝. 결론이 나는 정청래 스타일 아니다. 네. 자 우리 조정 의원님 1시간 한 반 동안 같이 하셨는데. 진선미 의원이 정청래 스타일이 아니어도 저는 진선미 의원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와우. 제가 원래 지각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각을 했어요.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 방송에 나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을 너무 주눅들게 한다 내가. 그리고 말 점유율이 너무 높다. 근데 말 점유율을 줄이는 것은 내가 진짜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절대로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당원들의 여러 같은 성화가 있다면 마지못해 끌려 나올 수는 있다. 네. 1년에 한 번 그런 생각을 했고요. 역시 우리 이동영 작가 네. 오늘 제가 처음 봤잖아요. 네. 아니요 몇 번 봤어요. 봤어요? 몇 번 봤는데 기억을 못해. 그래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네네네. 근데 저는 기억이 잘 나죠. 네. 이 얼굴 뭔가요, 크기 차이. 진짜. 얼굴 크기 차이인데 방송보다 훨씬 미남이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도 잘하시고 앞으로 대성하겠어요. EJ 출연시켜 달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어제 PD가 혹시 얘기 안 했어요? 네. 제가 어제 이 말을 기대하는 것 때문에 왔어요. 뭐냐면 그 세작인가? 네. 세작한테 제가 얘기했는데 이동영 작가가 방송이 끝나기 전에 방송 중에 정청래 의원을 정중히 EJ에 초대합니다. 이 말이 나오도록 가진 노력을 다해라. 근데 노력을 안 했군요. 하여튼 이동영 만세. 내일 나오세요 그러면. 이동영 진짜로. 만세. 진짜가 이거잖아. 나타났다를 징검다리 삼아서 EJ에 진출하려고 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꼼수가 있었죠. 예, 정말 불쾌하다. 시간 됩니까? 앞으로 진짜가 나타났다는 절대 안 불러. 진짜가 나타났다가 부르면 왠지 이렇게 바쁜 시간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일은 한가해요. 내일 안 갑니까? 그럼 내일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고 저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저 다음 주입니까? 9월 16일이? 네. 다음 주 맞나요? 9월 16일. 네. 9월 16일 수요일 날 진짜가 나타났다 13회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좀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주빌리 은행 특집으로 꾸미겠습니다. 주빌리 은행 특집이 이제 빛탕감 서민 빛탕감 프로젝트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재윤경. 네, 재윤경 희망살림 상임이사. 네. 또 이재명 성남시장. 네. 또 홍종학 의원. 이렇게 정치연합회 세 분을 모시고 특집 주빌리 은행을 그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9월 16일 수요일 저녁 9시 시작합니다. 저녁 9시에 이제 양가로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번에 이제 이재명 시장 출연했을 때 미어 터졌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정청래 의원 나온다고 할 때 그 정도로 기대를 했습니다. 아니 저는요 오늘 자제했어요. 뭘 트위터에 엄청 날렸더만. 아니 내일 나올 거잖아. 내일. 내일은 좀 사람들 동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동원했었거든 어제. 내일 이제 녹음 때 정청래 의원이 온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또 진남에는 다음 주는 아니고 다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안녕. 진짜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Goodbye. 감사합니다. I will be back.